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그가 시인으로 오해받다. 그는 붕어빵 틀을 차례로 열어 잘 익은 붕어빵을 꺼냈다. 그리고 붕어빵들이 식지 않게 틀 옆의 따뜻한 면에 가지런히 세워놓았다. 주전자를 들어 틀에 새 반죽을 부어 넣었는데 문득 지난 토요일 밤의 상황이 떠올랐다. 그는 기억을 떨쳐버리고 싶다는 듯 고개를 빠른 속도로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지구대에서 걸레질을 하느라 바빴다. 그때 저쪽 구석에 앉아있던 무전 취식 피의자가 소리를 빽 질렀다. 엉망으로 취해서 옆자리에 늘어져 있던 취객이 요란한 우액우액 소리와 함께 우리 동네 지킴이 아저씨의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른 것이다. 그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각종 도구를 챙겨서 사고 현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다. 토사물과 더불어 다른 종류의 냄새가 강하게 그의 코를 자극했다. 토하면서 거의 동시에 똥오줌을 같이 싸다니 대단한 능력이군. 이 정도 상황에서는 거의 무표정한 그의 얼굴에도 약간의 변화가 왔다. 그는 잠시 살짝 미간을 찡그렸다. 다른 진짜 사건들을 수습하느라 바쁜 나머지 이 처참한 현장 수습을 그에게 맡겨버린 지구대 대원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정작 미안해야 할 당사자는 이와 유사한 외계어를 웅얼거리면서 안면을 몰수한 채 그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외계인의 명품 셔츠와 벨트는 토사물로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의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멀쩡한 신사였음에 틀림없었다. 괴로운 회상을 마치고 가볍게 한숨을 휴 하고 내쉰 그의 눈에 흰 여백이 많은 붕어빵 봉지가 눈에 띄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어 종이봉지 위에 글자를 끄적이기 시작했다. 뭔가를 쓰는 행위를 통해 잊고 싶은 기억을 털어내 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했다. 펜을 멈췄을 때 그는 낯익은 얼굴이 그가 좋지 않은 기억을 닦아낸 붕어빵 봉지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와, 아저씨, 시 쓰세요? 요즘 거의 매일 나타나다시피 하는 가부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데 이번에는 경이로운 표정까지 담아 글을 올려보았다. 시? 아니야 그런 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그는 가끔 가부키와 약간의 대화를 하기도 한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와, 이 시 근사하다. 소녀는 얼른 붕어빵 봉투를 집어들고 거기 적힌 글자들을 음미라도 하듯 다시금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인간의 육체는 놀랍다. 향기로운 음식을 먹고 냄새나는 똥을 창조한다.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구역질 나는 토사물을 뿜는다. 실로 놀랍다. 아저씨, 이 시 저 가져도 돼요? 그는 당황했다. 그것이 아닌데. 그는 인간의 육체에 이어 이번에는 가부키의 엉뚱한 발상에 놀랐다. 얘는 어떻게 이런 낙서를 시라고 생각할까? 가져도 되죠? 그쵸? 어이없는 요구를 하며 졸라대는 가부키에게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머뭇거렸다. 가부키는 이를 허락의 표시로 이해했다. 제멋대로. 와, 고맙습니다. 가부키는 마치 삼장법사가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등을 거느리고 천신만고 끝에 서역에 도착해서 경전을 얻은 그 순간이라도 되는 양 붕어빵 봉지를 소중히 고이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더니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제가 요즘 시에 관심이 많거든요. 가부키는 덤으로 받은 붕어빵 한 개를 잊지 않고 챙긴 후 잠깐 동안 제법 진지하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그는 가부키가 다음에 오면 그 낙서는 시가 아니라고 바로잡아줘야 할지 어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부키는 요즘 아주 바쁘다. 가부키가 소년을 처음 본 것은 1학년 때였다. 옆반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그 운명의 소년을 만난 것이었다. 친구의 옆의 뒤의 뒷자리에서 어떤 밝은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책상 위 한 점을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발광체를 본 순간 가부키는 난생 처음 심장이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쿵. 그때부터 가부키는 거의 매 쉬는 시간마다 옆반 친구를 찾아갔다. 반갑게 맞이하며 조잘대는 친구의 말이 가부키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냥 응응 하며 건성으로 대답만 했다. 가부키의 모든 감각기관과 의식은 오로지 그 발광체에만 집중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발광체는 가부키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 가부키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이거나 가끔 눈을 들어 창밖 저 멀리를 멍하니 바라보곤 하는 것이 전부였다. 소년의 눈망울을 보고 가부키는 책에 나오는 우수에 젖은 눈빛이라는 표현이 어떤 눈빛을 묘사했는지 생생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소년은 눈처럼 흰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가부키는 그 또한 너무나 좋아 보였다. 소년과 닮고 싶었다. 가부키가 지금과 같이 가부키의 형상과 닮은 꼴이 된 이유는 소년의 흰 얼굴을 색에 대한 흠모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행동과 표정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소년의 모든 것이 다 좋았다. 얼마 전까지 가부키를 열광하게 만들던 아이돌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었다. 소년이 문고리를 잡아 문을 열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부키는 그 문고리를 부러워하기에 이르렀다. 소년이 쓰는 샤프 펜슬, 소년이 메고 있는 백팩, 소년이 들이마시는 공기이고 싶었다. 가부키는 난생 처음 제대로 이성에게 빠졌다. 그 나이에 걸맞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가부키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말 한마디 못 걸고 속으로 애만 태우고 있었다. 그때까지 가부키는 아직은 소심하고 수줍음 많은 중학교 1학년짜리 계집아이일 뿐이었다. 머릿속에 마음대로 그린 상상의 세계에서 이미 소년과는 동화와 소설에 나오는 모든 장면을 두루 다 함께한, 이제는 더 이상 가까워지고 말고 할 것조차 없을 정도의 깊은 사이가 된 지 오래이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말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 전혀 남남일 뿐이었다. 혼자 꾸는 몽상의 맛은 달콤했지만 꿈에서 깨어난 순간의 느낌은 그 달콤함에 비례해서 씁쓸했다. 가부키는 인생의 쓴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소년과 마주서는 일은 어렵기만 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소년을 눈에서 떼어낼 수 없었던 가부키는 마침내 자기도 모르게 하굣길에 소년을 따라가기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지? 무턱대고 소년을 쫓아 길을 가던 가부키는 자신이 낯선 곳에 있음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에라 모르겠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쟤네 집이라도 알아놔야지. 어디에 사는지 알면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억지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소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민첩하게 담장 모퉁이와 전봇대 등등에 몸을 숨겨가며 드디어 집 앞까지 따라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부키는 집을 알아낸 것이 소년에게 접근하는 데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 집 초인종을 눌러 소년을 불러내거나 집 안으로 뛰어들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집이라도 아는 게 낫지. 가부키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결국 1학년이 끝날 때까지 가부키의 안타까운 짝사랑은 단 한 뼘도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지나치게 한탄한 나머지 가부키는 공부를 포함하여 매사에 자신감도 의욕도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았다. 이런 가부키의 일편단심을 불쌍히 여겨 드디어 2학년 때에는 소년과 가부키를 같은 반으로 배정해 주셨다. 가부키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그 위대한 어떤 존재에게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감사하옵나이다.
그리고 단호한 마음으로 새학년의 목표를 세웠다. 이대로 또 한 해를 허송세월할 수는 없었다. 올해의 목표, 소년을 반드시 나의 남친으로 만들고야 만다. 문제는 이 소년은 말이 거의 없고 늘 혼자였으며 그런 탓에 그에 대해 애들이 아는 바도 전혀 없었고 따라서 주변 친구를 통해서 그에게 접근하기도 어렵기 그지없다는 점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에 의지할 수만은 없었다. 지난 경험을 통해 가부키는 머뭇거리고 애만 태운다 한들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남의 힘을 빌거나 도움을 얻는 것은 그저 사용 가능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다. 용기가 필요하다. 가부키는 단단히 용기를 내고 결심을 굳게 다졌다. 거울을 마주보고 그 안의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정면으로 부딪히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불과 얼마 전까지 부끄러워하거나 애태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무기력한 소년은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과감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하고 자신감 충만한 소녀가 거울 안에서 형용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가부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기회를 노리는 자신이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후 서서히 다가가는 표범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가부키에게 드디어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 목격되었다. 그날은 소풍날이었다. 그저 그런 별로 재미없는 소풍이 끝나고 아이들 모두는 집을 향해 출발했다. 다른 애와 나란히 걸으면서도 줄곧 레이다망에서 소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가부키는 소년이 붕어빵을 파는 손수레 앞에서 멈춘 것을 발견했다. 소년은 붕어빵을 한 봉지 샀다. 하나를 꺼내 잠시 바라보더니 아주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옳거니. 그간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 또래의 사내 아이들과는 달리 소년은 입이 아주 짧았다. 점심시간에도 깨작거리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그렇다고 매점에 가서 뭘 사먹는 모습도 보기 어려웠다. 그런 아이가 방금 산 붕어빵 한 봉지를 걸어가면서 순식간에 해치우는 것이었다. 드디어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도다. 가부키는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벅찬 가슴으로 등교한 가부키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현실에 부딪혀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학교 매점에서는 붕어빵을 팔지 않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1, 2교시를 낙담 속에서 혼수 상태로 보낸 후 가부키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가부키는 무릎을 탁 쳤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가는 대신 가부키는 비장한 표정으로 지갑을 움켜쥐고 학교 건물 뒤편, 담장이 비교적 낮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점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다시 교실로 되돌아온 가부키의 손에 종이봉지가 쥐어져 있었다. 너 이거 먹어. 운동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놀고 있는 다른 사내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소녀는 제자리에 물끄러미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소녀는 가부키가 불쑥 봉지를 내밀자 흠칫 놀랐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종이봉지와 가부키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부키가 봉지를 열어 그 안에 있는 붕어빵을 하나 꺼냈다. 아직 따뜻했다. 붕어빵 좋아하지? 소년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붕어빵을 받아들었다. 붕어빵을 바라보는 소년의 표정이 참으로 묘했다. 붕어빵을 보고 슬픈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나? 가부키는 약간 의아했다. 하지만 곧 소년의 입가에 가벼운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를 발견한 가부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소년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자 가부키의 미소는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이날이 가부키가 붕어빵 아저씨의 비상의약품을 축내기 시작한 첫날이었다. 이제 소년과 자연스럽게 마주 앉을 수 있게 된 가부키는 하루하루가 꿈결같이 즐거웠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에 취해 지내는 것도 잠시. 가부키는 자신은 열심히 담치기를 해서 붕어빵을 공급하고 소녀는 맛있게 먹는 것 말고는 사실 딱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붕어빵을 맛있게 먹고 난 소녀는 빙긋 한 번 미소를 짓고 나서는 다시 침묵 모드로 돌아갔던 것이다. 소년의 미소 속에는 언제나 처연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고 침묵 속에는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외로움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소년과 가까운 사이가 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가부키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인생살이는 왜 이리도 험난하단 말인가. 가부키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약간 철학적이 되어갔다. 이제 전에 비해 용기도 강해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인간관계에 관한 철학적 사유에 깊이 빠진 나머지 가부키는 덧없어 보이는 일들에는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겨를이 없었다. 요즘과 같은 급변하는 세상에 곧 바뀔지도 모를 전국 각 지역의 산업지도 외우기 따위의 시험 공부라든가 휴식과 사색 혹은 가까운 주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과 정을 나누기에도 모자란 짧은 저녁 시간에 학원에 처박혀서 선행학습 따위로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을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것 등등의 일들 말이다. 역시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다. 가부키의 청춘 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부키가 붕어빵 봉지를 들고 소년의 자리로 갔을 때 책상 위에 펼쳐진 그의 공책에 뭔가가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거 뭐야? 시 썼니? 가부키가 공책을 집어들려고 하자 소년은 순간 제지하려고 손을 뻗었다가 그냥 멈추었다. 가부키가 읽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 같았다. 붕어빵. 건네받은 붕어빵을 살며시 쥐어본다. 아직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나는 어렴풋이 떠오르려다 이내 아스라이 사라지는 아지랑이 같은 따뜻한 기억도 쥐어보려 애쓰지만 어쩌면 덧없는 일일지도 몰라 가슴이 시려진다. 따뜻한 붕어빵보다 더 따뜻한 소녀의 마음이 고마워 시린 가슴 잠시 덮어두고 크게 한 입 베어문다.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뜨겁고 달콤한 단팥 따라 내 가슴 조금 녹아내리지만 따뜻한 기억은 여전히 희미할 뿐 소녀의 따뜻한 마음으로 시리고 슬픈 가슴을 억지로 달랠 뿐 그래도 여전히 먹먹하기만 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나는 그저 이렇게 할 일 없이 앉아만 있고 소년의 시를 몇 번이나 곱씹어 읽고 난 가부키의 얼굴이 약간 발그레해졌다. 물론 진한 화장 때문에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다. 이거 내 얘기가 들어있잖아. 하지만 차마 직접 물어볼 수가 없었다. 쑥스러웠다. 그리고 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좀 어려웠다. 왜 가슴이 시릴까? 무슨 추억을 움켜쥐려는 걸까? 가부키는 소년을 졸랐다. 야, 이 시 해설 좀 해줘. 무슨 소린지 알 듯 모를 듯 하다고. 그러나 소년은 가부키에게 옅은 미소를 한 번 보이더니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가부키는 집요하게 졸랐지만 소년은 이제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려 먼 산만 바라보았다. 수업 시장을 알리는 종이 울려서 가부키는 일단 자기 자리로 후퇴했지만 손에는 소년으로부터 낚아챈 그의 공책이 들려 있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시도 있었다. 오, 이 시 좀 봐. 기억. 손을 펴면 꼭 움켜쥔 기억이 다시는 닿지 못할 머나먼 곳으로 사라져 버릴까봐 나는 누가 뭐래도 손을 펴지 않았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던 그 말, 그 마지막 기억의 작은 조각을 잃어버릴까봐. 남몰래 움켜쥔 손을
살그머니 펴보는데 이제 그 조각마저 지쳐버렸나. 미소조차 힘겨워 보인다. 지금의 나처럼. 희미해진 기억만큼 빛바랜 사진. 이제 더 이상 움켜쥘 것조차 남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에 두려움에 애써 다시 움켜쥔 손도 내쉰 한숨만큼이나 힘이 없는데. 그리움은 그리운 일을 그리는 마음. 이제는 아스라이 사라져만 가는 옛 기억의 희미한 흔적만 움켜쥔 내 작은 손아귀 위에 몰래 감추어져 있고, 가물거리는 그 모습 떠올리기에 그리는 것마저 점점 더 힘이 겨워라. 이는 그리움인가, 그리움보다 더한 무엇인가. 아니, 이제 그리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어 영영 사라져 버리려나. 혼란스러움 가눌 수 없어 또 한밤 울다 지쳐 무너지듯 쓰러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가부키는 소년의 속마음이 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어떤 뜻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반복해서 읽었다. 그 시들을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느라 수업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시를 다 외우게 되었을 즈음 가부키는 소년과 가까워질 수 있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그래, 붕어빵은 성공했고 이제는 시야, 시. 시를 이해하면 소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었다. 며칠 후 가부키는 붕어빵 아저씨의 시를 성공적으로 입수했다. 시를 공부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사건에 휘말리다. 그는 골목 순찰을 마치고 큰 길로 연결된 모퉁이에 있는 놀이터 쪽으로 향했다. 눈이 번쩍 뜨였다. 놈들이 틀림없었다. 걸핏하면 무단 횡단을 하는 놈들. 하지만 그는 놈들을 번번이 놓쳤다. 촬영까지는 성공했지만 불러 세우려고 하면 재빠르게 달아나는 고등학생 녀석들. 그는 빠르게 달릴 수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면 오른쪽 무릎과 고관절에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오기 때문에 총알같이 달아나는 녀석들을 매번 그냥 바라볼 뿐이었다. 지금 담배를 꼬나물고 침을 찍찍 뱉어가면서 가부키를 둘러싸고 킬킬거리는 저 녀석들이 바로 그 어린 도시 질서 파괴범들이라는 것을 그는 바로 알아봤다. 놀이터에서 늘 발견되는 수북한 꽁초 역시 저놈들이 버려놓은 것이 분명했다. 가부키는 그놈들에게 둘러싸인 채 뭐라고 아각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제 여학생까지 괴롭히다니. 그는 지금이야말로 이 악당 놈들을 단단히 혼내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놀이터로 이어지는 담장에 바짝 달라붙어서 최대한 몸을 감춘 채 그들 가까이 접근했다. 드디어 시소를 둘러싸고 서 있는 그놈들과의 거리가 2~3m 정도로 좁혀졌고 마침 그때 그들 중 한 놈이 가부키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고 있었다. 그는 얼른 튀어나가서 그놈의 손목을 잡아서 비틀며 소리를 질렀다. 뭐하는 짓이야? 손목을 비틀린 녀석은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자빠졌고 나머지 악당들은 순간 깜짝 놀라 멈칫하면서 한 걸음씩 물러섰다. 그 틈에 가부키는 얼른 몸을 빼서 그의 뒤쪽으로 피했다. 그러나 역시 악당은 악당다웠다. 갑작스러운 그의 기습 공격에 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듯 재빨리 전열을 정비한 악당들은 곧바로 반격을 개시했다. 아, 아파, 손 놔, 씨발. 뭐야? 깜짝 놀랬잖아. 이 아저씨 뭔데 사람 치고 그래? 그냥 지나가라고. 뭔 상관이야. 빨리 그 손 안 놔? 진짜 재수없게 아저씨 이러면 재미없어? 매우 불량한 표정과 몸짓으로 한 놈당 최소한 한 문장 이상의 욕과 협박을 속사포처럼 익숙하게 쏟아내는 투로보아 이 악당놈들은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피해를 주고 다니는 악질 상습범임에 틀림없다고 그는 직감했다.
그러나 그의 직감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소리와 함께 그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쓰러졌고 비틀고 있던 놈의 손을 놓쳤다. 악당 중 한 놈이 뒤에서 그를 기습해서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던 것이다. 이놈들은 그냥 악질이 아니라 지독한 악질이었던 것이다. 그는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잠시 동안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뒤이어 주먹과 발길질 세례가 퍼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가부키가 짐승이 울부짖는 것과 비슷한 욕설을 지르면서 그들에게 덤벼드는 소리도 어렴풋하게 들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둔탁한 타격 소리와 윽윽 하는 비명이 몇 마디 들리더니 사방이 고요해졌고 그의 몸에 가해지는 공격도 멈췄다. 곧이어 누군가가 그를 감싸 안으며 부축해서 일으키려고 했다. 약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들어 악당들을 제압하고 자신을 구출한 정의의 사도가 누구인지 쳐다봤다. 고시원 청년이었다. 항상 얌전하고 매사에 조용하기만 하던 이 고시원 청년이 이렇게 강한 펀치와 킥을 보유하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기에 그는 이 상황이 조금 놀라웠다. 간신히 숨을 고른 후 주위를 둘러보니 정의의 사도가 훈계를 해준 악당들이 배 혹은 얼굴을 감싸진 채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 저만치 순찰차가 경광등을 번뜩이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지독한 악질 악당들의 배후에는 더욱 지독한 악질들이 있었는데 바로 악당들 중 한 명의 보호자로 불려온 어떤 엄마가 그 대표격이었다. 명품 옷과 가방으로 중무정한 그녀는 자신의 고급 외제 승용차로 지구대 순찰차 주차장 두 자리를 떡하니 점령하는 것으로 기선제압을 시도하더니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자기 자식을 때린 이 깡패 같은 놈들을 당장 감옥에 쳐넣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방금 경찰청 높은 사람에게 연락 넣었으니 곧 전화 올 거다. 등등의 경찰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들을 쉬지도 않고 속사포처럼 퍼부어댔다. 명품 아줌마의 기세등등함에 힘입은 다른 아줌마들도 가세해서 되지도 않는 으름장을 1인당 최소한 두세 마디씩 보탰다. 문제는 고시원에 거주 중인 정의의 사도가 조금 단단히 훈계를 한 탓이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악당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싸움의 와중에 가부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사실이었다. 이제 우리 동네 지킴이와 정의의 사도는 애들이나 패는 나쁜 동네 아저씨들로 몰릴 수도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경찰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사건 현장을 재빨리 탈출해서 뒷골목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가부키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큰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전부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모습까지 숨어서 지켜보고 나니 아직 어린 그녀지만 일이 제법 커졌다는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자신도 지구대에 가야만 할 것 같았다. 자신으로부터 일이 비롯되었으니까. 하지만 덜컥 겁이 났다. 경찰들은 부모님을 불러오라고 할 게 뻔했고 엄마가 학원도 빼먹은 채 한밤중에 놀이터에서 큰 사건이나 만든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대략 난감 정도가 아니라 초, 킹, 왕, 짱 난감이 될 게 뻔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담치기 하다가 걸려서 엄마가 학교에 불려갔는데 이제 경찰서까지 불려간다면 가부키는 상상도 하기 싫었다. 난 몰라. 집에 갈 거야. 붕어빵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곧 풀려나겠지 뭐. 가부키는 사태의 결말을 자기 좋은 쪽으로 상상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했다. 벌떡 일어서서 집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아니야. 그래도... 가부키는 늘 자신에게 한 개씩 덤을 주던 붕어빵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왠지 미안해졌다. 걸음을 멈췄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려는데 손이 볼을 스치는 순간 갑자기 따끔함이 느껴졌다. 거울을 꺼내 들여다보니 볼에 상처가 나 있었다. 아까 그 자식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 때 손목시계에 긁혔던 것 같았다. 문득 담치기 하다 까졌던 손바닥과 무릎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다 나은 듯 했다. 붕어빵 아저씨가 건네주던 소독약과 밴드가 생각났다. 가부키는
발길을 지구대 쪽으로 돌렸다. 가부키가 사라진 것을 안 영악한 악당들은 재빨리 서로 눈치껏 입을 맞춰서 붕어빵 아저씨와 고시원 청년을 호기심에 담배 한번 피워본 학생들을 무지막지하게 팬 깡패들로 몰아갔고, 엄마들은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당장 진단서를 끊어올 거라는 둥 난리를 피웠다. 양쪽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결국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악당들이 점점 유리해지는 모양새가 굳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구대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차림의 부스스한 사내가 슬그머니 들어왔다. 저기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아무 때나 헤헤 웃음으로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페이는 사건을 처리 중인 김 경장 앞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악당들이 놀이터에 혼자 앉아있는 가부키를 희롱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를 제지하는 붕어빵 아저씨를 집단 구타하는 장면, 그리고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악당들을 훈계하는 장면까지 사건의 전체가 다 담겨 있었다. 뭔가 억울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김 경장은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고시원 청년은 편의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페이는 먹을 것을 사러 편의점에 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한 명은 싸움에 뛰어들었고 한 명은 그 상황을 기록했다. 요즘 뭘 찍는다더니만 페인이 제법 쓸만한 것을 찍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헤헤거리고 있는 페인에게 그는 그저 무뚝뚝한 눈길을 한 번 던져주었을 뿐이었다. 곧이어 지구대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약간은 겁먹은, 그리고 겸연쩍은 표정의 가부키가 그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멀어서 잘 안 보이기는 했지만 가부키의 눈이 반짝이는 것으로 보아 눈물이 조금 고여 있는 것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김 경장에게 상황 설명을 마치고 난 가부키에게 그는 주머니에서 소독약 등을 꺼내어 건네주었다. 아무 말 없이 볼에 약을 바르는 신용을 하며 가부키는 또 한 번 그의 비상의약품을 축냈다. 그는 악당들을 용서해 주었다. 그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더니 가부키도 그를 따라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 다시는 무단 횡단과 담배 꽁쳐버리기, 그리고 여학생 희롱과 패싸움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 그 영악한 악당들은 일단 네네 하면서 약속을 덥석덥석 잘도 했다. 별로 지킬 의사가 없어 보이기는 했지만. 물론 이번 기회에 그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그간의 무단 횡단에 대해서는 그의 전화기에 저장된 증거에 의거하여 소정의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악당들과 명품 아줌마 일행, 그리고 고급 외제 승용차는 머쓱하게 지구대를 떠났지만 가부키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떠날 수가 없었다. 가부키가 자신은 보호자가 없는 고아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통에 모두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학교도 다니지 않는다고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고는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학생은 보호자가 와야 우리가 보내줄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얼른 엄마나 아빠 전화번호 알려줘. 응? 나이 지긋한 박 경사가 아빠처럼 달래고 여순경 언니가 다정하게 타일러도, 심지어 지구대에서 제일 잘생긴 젊은 의경이 요즘 애들이 쓰는 유행어까지 구사해가며 미남계도 써보았지만 다 소용없었다. 다들 지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때 뒤쪽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그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가부키에게 말했다. 네가 집에 가야 아저씨도 갈 거야. 가부키는 김 경장에게 엄마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가부키 엄마는 밤늦도록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딸에 대한 걱정에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내내 서서 왔다 갔다 서성거렸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도 잘 듣고 착하기만 하던 예쁜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심하게 사춘기를 앓기 시작했다. 얘기를 하지 않으니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었다. 워낙 종잡을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나이인지라 때가 되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태산이었다.
2학년이 되더니 소위 중2라는 명성에 걸맞게 학원은 당연히 밥 먹듯이 빠지고 담치기로 학교를 탈출하기까지 했다. 마침내 학교에 불려가서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집에서 잘 타이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수십 번 반복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법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길보다 훨씬 발걸음이 무거웠다. 판사 앞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말은 별 감정 없이 술술 잘도 나왔지만 학교 선생님 앞에서 내 자식의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가슴이 쫙쫙 찢어지는 듯 했다. 자식 걱정과 안타까움보다 부모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지쳐가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드디어 경찰에서 부르는 상황까지 왔구나. 부랴부랴 집을 나서는 가부키 엄마 강 변호사는 생각했다. 이러다가는 훗날 의뢰인이 아니라 딸을 접견하러 가는 일이 생기게 될지도 모른다고. 차 열쇠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가부키와 엄마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로서는 가부키가 크게 사고를 낸 것이 아님을 확인했으니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었고 경찰서까지 들락거린 마당에 밤중에 학원 빼먹고 싸돌아다닌 것 정도의 약소한 일을 입에 올려봐야 잔소리밖에 되지 않을 테니 일단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엄마의 속내를 잘 모르는 가부키는 슬금슬금 눈치를 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엄마 잘못했어요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며 그간의 모든 잘못을 뉘우친 착한 아이로 되돌아온 척하기도 낯간지러웠다. 그래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그날 역시 가부키의 아빠는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도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맞아주는 이 없는 쓸쓸한 그의 반지하방에는 냉기만이 가득했다. 그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다. 카페 주인은 여느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에 카페 통유리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특별히 어떤 대상에 눈길을 두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예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 듯 했다. 그녀가 갑자기 창밖 어느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더니 계속 주시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그 상태로 있던 그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밖으로 나갔다. 저 앞 차도와 인도 경계석 언저리에는 방금 무단횡단을 한 어떤 사람이 그를 응징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 중인 붕어빵 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주인이 사라진 붕어빵 판매대 앞에는 여기 아무도 없나 하는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는 손님이 2명이나 있었다. 카페 주인은 이제는 익숙하다는 듯 실랑이 현장을 다시 한번 잠깐 그러나 약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돌아보고는 붕어빵 판매대로 갔다. 그리고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붕어빵을 팔았다. 그런데 두 번째 손님은 붕어빵을 받아들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그녀에게 진한 화장을 한 소녀가 물었다. 나 이 카페 하는 사람인데 아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손님이 오면 대신 팔아주기도 해. 이 당돌한 소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찬히 대답했다.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마치 붕어빵 아저씨를 잘 안다는 듯 가부키 소녀는 물었다. 어디 멀리 가신 건 아니고 저쪽에 잠깐. 카페 주인은 대답을 조금 주저하면서도 차도 쪽을 슬쩍 쳐다봤다. 그 눈길을 따라서 가부키가 뒤를 돌아보았다. 저 앞 차도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고 어쩌면 가부키가 한 번 만났을 수도 있는 경찰관 앞에서 웬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변명하는 듯 했다. 그리고 붕어빵 아저씨가 그 장면을 뒤로 한 채 이쪽으로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다. 아저씨! 가부키는 놀란 표정으로 소리를 빽하고 지르며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소리나는 쪽을 쳐다봤다. 무슨 일 있어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걱정하듯 물었다. 아니. 가부키는 자신의 다급함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의 고요하고 무표정한 얼굴과 말투에 일단 약간은 안심이 되었다.
근데 경찰은 왜 왔어요? 쉬지 않고 캐묻는 가부키를 보며 그는 뭔가 설명을 좀 해줘야 주변이 조용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난 상관없어. 그제야 가부키의 한껏 긴장한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난 또 놀랬잖아요. 놀란 것 같기는 한데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음이 틀림없었다. 근데 아저씨 안 계셔서 덤 한 개 못 받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붕어빵을 한 개 건네주었고 가부키는 주저없이 받아서 즉시 한 입 베어 물었으며 카페 주인은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저 여기 가부키를 유심히 쳐다보던 카페 주인은 생각났다는 듯 방금 붕어빵 팔고 받은 돈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돈을 받아들면서 고개를 조금 꾸벅했다. 가부키는 붕어빵을 우물우물 씹으며 흥미로운 표정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카페 주인이 가부키에게 물었다. 너 몇 살이니? 새로 베어본 붕어빵의 뜨거운 단팥을 식히느라 입을 반쯤 열고 허허 소리를 내며 고개를 살짝 하늘로 향한 희한한 모습의 가부키가 그 입모양을 유지한 채 대답했다. 14살이요. 14살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뭔가 생각하는 눈빛으로 가부키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카페 주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붕어빵은 핫초코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아줌마가 핫초코 한 잔 줄까? 가부키는 웬 떡이냐 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올라봤다. 동시에 그는 카페 주인의 다정한 말씨에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가 누구에게든 그렇게 살갑고 친근한 말투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부키는 순식간에 핫초코 한 잔과 붕어빵 한 봉지를 거의 다 해치웠고 카페 주인은 그런 모습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가부키가 입가에 묻은 단팥을 닦고 있을 때 그가 카페 안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왔다. 아까 그 옥상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 어디... 그녀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참 그거 여기 무거울 텐데 번번이 죄송해요. 가부키는 다시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의 간결하기 그지없는 대화 모습을 빤히 쳐다보았다. 카페 안쪽 구석에 교체된 듯 보이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영차하며 머신을 들어올렸다. 때마침 고시원 청년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얼른 카페 안으로 달려왔다. 어휴, 무거워 보이는데 저랑 같이 드세요. 두 사람은 함께 옥상 창고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올려놓았다. 창고 문을 닫고 숨을 고른 그들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날 이후로 처음 뵙네요. 다시 카페 입구에 도착할 무렵 고시원 청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렇지. 그러고 보니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 그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고맙기는요. 좋은 일 하시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돕지도 못하고 저야 뭐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이 정도에서 대화가 끝났다. 두 사람 다 대화를 길게 끌어가는 것에 무척이나 소질이 없어 보였다. 약간 어색한 정적 속에서 머뭇거리는 두 사람을 때맞춰 카페 주인이 구출해 주었다. 고마워요 두 분.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그녀는 사양하는 두 사람을 억지로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쌈 잘하는 아저씨. 고시원 청년을 본 가부키가 외쳤다. 나 아저씨 아니거든. 가부키를 발견한 고시원 청년이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씩 웃었다. 서로 아는 사이? 가부키와 고시원 청년을 번갈아 보며 카페 주인이 궁금한 듯 물었다. 가부키는 자신의 14년 인생에서 가장 다이나믹했던 어드벤처에 대해 카페 주인에게 신나게 얘기해 주었다. 물론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최대한 생략하거나 조금 수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가부키가 녹화 방송을 틀어주는 내내 그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고시원 청년은 마치 바리스타처럼 신중하게 커피 향을 흠흠 맡기도 하고 입에 머금은 커피를 연구하듯 음미하며 즐기고 있었다. 마침내 가부키의 녹화 방송이 끝났다. 시종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던 카페 주인이 가부키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늦은 시간에 혼자 놀이터에 있었어?
그 질문에 모두의 눈길이 가부키에게 집중되었다. 다들 궁금했던 것 같았다. 아, 그게요. 가부키가 조금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제가 요즘 시를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시라는 말에 그는 문득 지난 일이 떠오르며 갑자기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부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계속했다. 실은 제가 그날 놀이터 근해에 앉아서 시상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끙끙대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도 겨우 어찌어찌 시 한 편을 간신히 완성하고는 이제 그만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양아치 같은 애들이 나타나서 저한테 찝쩍거린 거예요. 가부키의 말에 다들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 너 대단하다. 이제 보니 문학소녀네? 카페 주인이 기특하다는 듯 가부키를 칭찬해 주었다. 뭐 문학소녀까지는 아니고 그냥 시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가부키가 화답이라도 하듯 겸손함을 보였다. 어떤 시야? 보여줄 수 있어? 다시 카페 주인이 다정하게 물었다. 네? 지금껏 모든 상황을 거침없이 얘기하던 가부키가 갑자기 신중해지며 약간 망설이는 빛을 보였다. 그게 아직은 좀... 그런 가부키의 태도에 이제 고시원 청년도 흥미로운 듯 가세하기 시작했다.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말했다. 오, 시라. 멋진데? 나도 기대된다. 그때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부키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난처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돌아가던 가부키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속으로 아차 했다. 가부키를 쳐다보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뭔가를 떠올린 가부키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궁지에서 빠져나갈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었다. 아참, 이 아저씨 시 완전 잘 써요. 저한테도 한 편 주셨어요. 카페 주인과 고시원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게 아니라... 그도 당황할 줄 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처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카페 주인의 한마디가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정말이야? 와, 너 아저씨한테 받은 시 가지고 있니? 그는 절망감 비슷한 것을 느꼈다. 이제 망신당할 일만 남았구나. 아, 아깝다. 그 시 집에 있어요. 맨날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따라 놓고 왔네. 가부키 이 말에 카페 주인과 고시원 청년은 아쉽다는 표정을, 그는 살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참 의외네요. 10년을 이웃으로 지냈는데. 카페 주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10년이라 벌써 그렇게 됐나?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10년을 이웃으로 지내면서 오늘처럼 긴 시간 한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았다. 알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 이건 그런대로 시적인 표현이군. 그는 생각했다.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고시원 청년의 말에 그는 잠시 빠져있던 상념에서 후다닥 깨어났다. 아,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시가 아니고 여튼 아니야. 그의 심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더 당황했다. 이 이상은 실례라고 생각했는지 더는 조를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가부키는 순간적으로 다시금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공세를 미리 차단했다. 화제를 재빨리 바꿔버린 것이다. 아저씨는 원래 그렇게 싸움을 잘했어요? 와, 그날 진짜 끝내줬는데 아줌마도 봤으면 놀랐을 거예요. 이제 고시원 청년이 무대 위로 올려졌다. 아저씨 아니라니까. 그는 웃음기 섞인 표정에 짐짓 화난 척하는 말투로 대꾸했다. 여하튼 오빠 같은 사람이 경찰이면 좋겠어요. 그런 나쁜 자식들을 사정없이 두드려 패서 몽땅 잡아 가두게. 가부키는 허공에 대고 조그만 주먹을 휘둘러 댔다. 그러면서 물었다. 근데 고시원에서 무슨 공부하세요? 청년이 고시원에서 지낸 지 벌써 4년 정도 되었다. 그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년은 경찰이 될 자질이 충분했다.
청년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몸을 다쳐가며 강도를 잡아 용감한 시민 표창을 받기도 했다. 뛰어난 체력을 지녔고 민첩하고 강인했다. 경찰이 될 타고난 제목이었다. 청년이야말로 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경찰이 되고자 도전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시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계속 떨어졌어요. 필기시험에서. 청년이 풀죽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칼을 휘두르던 강도보다 필기시험이 청년에게는 더 힘든 상대였던 것이다. 그도 카페 주인도 고시원 청년에 대해 오늘에야 처음으로 조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고시원 청년이 왜 종종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곤 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잠시 흐르던 어색한 침묵은 곧바로 깨졌다. 이런 인재를 못 알아보다니. 가부키가 하얗게 떡칠한 얼굴에 인상을 우러뜨리며 심각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오빠 같은 사람은 시험 성적이 좀 나빠도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좀 잘 못할 수도 있지. 시험 성적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인가? 경찰은 이 오빠처럼 용감하고 의협심이 강해야지. 그치요? 가부키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사람들을 빙 둘러보며 동의를 구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동의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지랖이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이들이 대화 중인 테이블 뒤편에 서 있었던 것이다. 아마 모두들 고시원 청년의 얘기에 집중하다가 그가 들어온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았다. 붕어빵 사러 왔는데 아저씨가 여기 계시는 걸 보고 들어왔다가 저 애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남들이 대화에 불쑥 끼어든 것에 대해 오지랖은 약간 겸연쩍은 표정으로 해명 비슷한 것을 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슬그머니 옆 테이블 의자를 끌어다가 끼어앉았다. 이 카페에 몇 번 온 적이 있었고 고시원 청년과는 편의점에서 이미 안면이 있다고 했다. 오지랖은 과연 오지랖이 넓었다.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이 맞죠? 가부키는 홀연히 나타나서 자신의 우군이 되어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재차 동의를 구하며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는 열변을 이어나갔다. 솔직히 시험 성적하고 용감하게 나쁜 놈 때려잡는 것하고 상관 있나? 없죠? 그쵸? 공부는 잘하지만 비겁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만 알고. 이 오빠는 아직 경찰도 아닌데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뽑는 거야 도대체? 아참,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어려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일을 잘하는 건 아니랬어요. 자세한 설명은 안 해줬지만 여하튼 그렇다고 했어요. 시험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가부키는 할 말이 아주 많은 것 같았다. 난데없이 학교 얘기를 꺼냈다. 어제도 우리 반 전체가 담임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우리 반 수학 반평균이 전교에서 꼴찌라고. 그래서 수학 점수 나쁜 애들은 별도로 더 작살났고요. 수학은 못해도 다른 과목 잘하면 되지. 뭐 전부 수학 잘해야 되나? 가부키는 야단 맞던 소년이 모습에 떠오르자 순간 가슴이 메어지는 듯 했다. 거기다가 국어 반평균도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덤으로 혼났어요. 반평균 나쁘다고 국어 성적 좋은 애까지 아무 잘못 없이 야단 맞았잖아요. 다시 한번 소년을 떠올렸다. 그리고 도대체 평균은 왜 내는 거예요? 평균이 좋다고 제일 바닥에 있는 형편없는 애 성적도 좋나? 어차피 개개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대목은 가부키 본인에 해당되는 말이었다. 새빨갛게 칠한 입술 사이로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이 소녀의 열변에 모두들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그때 좌충우돌하던 가부키를 약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심각한 표정의 오지랖이 조금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렸다. 시험도 그렇고 확실히 제도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 선발제도나 선거제도나. 오지랖이 잠시 붕어빵 아저씨를 돌아보고는 말을 이어갔다. 전에 아저씨가 짚어주셔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는데 오늘 이 학생 말을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제 가부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오지라프의 차례였다. 전화기를 꺼내 인터넷을 열고 2018년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를 찾아내서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휴 내쉬고는 한마디 했다. 도대체 이런 문제를 잘 푸는 것과 경찰이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문제들이란 문제. 이 일들이 일어난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라. 훈구 세력은 김일손 등의 살림학자를 죽이거나 귀양 보내었다. 연산군은 생모인 윤씨의 폐출 사사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을 몰아냈다. 소윤이 대윤에 대한 모략으로 옥사를 일으켰다. 훈구 세력의 모략으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오지랖은 약간 짜증난다는 투로 말했다. 패를 갈라서 서로 죽고 죽인 사색당쟁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잘 외워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될 수 있나?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골라라. The most persistent question in the selective attention theories has been whether the shifts in attention that accompany changes in the arousal level are 괄호 or deliberate. 1. Automatic. 2. Insistent. 3. Conscious. 4. Sporadic. 이거 우리 동네에 있는 외국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도움 청할 때 경찰들이 실제로 쓸 일이 있는 영어인가요? 오지랖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말없이 듣고만 있던 고시원 청년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고 그와 가부키 그리고 카페 주인은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오지랖은 언젠가 보였던 진지하고도 슬픈 표정을 다시금 지으며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앉아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좀 깊이 연구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오지랖답게 아는 것도 걱정할 것도 연구할 것도 많다. 그는 생각했다. 가부키는 오지랖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하튼 이 아저씨가 자신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은 확실했고 그래서 무척이나 기뻤다. 이 아저씨가 마음에 든 가부키는 만일 본인이 원한다면 앞으로는 기꺼이 오빠라고 불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고시원 오빠와 비슷한 또래인 것으로 보이니까. 그는 내가 언제 뭘 짚어준 적이 있었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다만 오늘도 또 위로 삼아 붕어빵을 좀 주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항상 심각하게 연구에 매진하는 이 오지랖을 위해. 통유리 창밖으로 보이는 붕어빵 판매대 앞에 페인이 헤헤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페인에게 붕어빵을 공급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최초로 열린 이웃 간의 만남은 일단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카페 주인은 가부키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아줌마는 네가 자주 놀러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줄 수 있겠니? 가부키는 흔쾌히 승낙했다. 다른 분들도 오며 가며 한 번씩 들러주세요.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참 좋네요. 차는 제가 대접할게요. 그는 카페 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생각했다.